소득은 반으로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2배가 됩니다. 퇴직하면 누구나 맞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달에 10만 원 좀 넘는 정도. 그것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만 부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첫 번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눈을 의심하시게 됩니다. 30만 원, 심하면 40만 원 가까이 찍혀 있거든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셨다가 정상이라는 대답에 허탈해 하셨다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시면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어요. 그분 생각에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겠거니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통고를 받으셨어요. 보험료가 0원이던 분이 하루아침에 매달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텐데. 사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수십만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옆집 이웃이, 내 형제가, 같이 산책하는 친구가 이미 겪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구조를 제대로 알고 대비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게 뭐지?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이제 좀 쉬시려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복잡한 함정들이 깔려 있는 건지. 편안해야 할 은퇴 생활이 고지서 한 장 때문에 불안해지시는 거잖아요. 매달 통장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느끼시는 그 답답함,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더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60대 초반, 비슷한 평수에 사시고 재산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매시고 다른 한 분은 매달 30만 원 넘게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자격신분의 차이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크게 3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 3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죠.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그 절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없어요. 가장 유리한 위치입니다. 피부양자는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들어가 계신 분들입니다. 보험료가 0원이죠. 이것도 참 좋은 자리입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집, 땅,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거기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것도 아니니까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부분의 차이가 바로 한 분은 피부양자이시고 다른 한 분은 지역가입자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으려면 뭘 갖춰야 하느냐?
여기가 핵심인데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 깔려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소득, 재산. 이 세 가지입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시면 대부분 해당되시고요. 진짜 까다로운 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부터 볼까요?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딱 두 개 있습니다. 1,000만 원하고 2천만 원. 이 두 숫자의 쓰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1,000만 원은 오직 금융소득에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것들이죠. 만약 은행이자를 1년에 990만 원 받으셨다면 건강보험 계산할 때 이 돈은 없는 셈 칩니다. 0원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딱 1,001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초과한 1만 원만 잡는 게 아니라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한 푼도 안 내던 건보료가 수십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의 기준선입니다. 이 2천만 원을 단 한 원이라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그날로 박탈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2천만 원 아래로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봅니다.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외 이름으로 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여유 있는 분으로 간주해서 소득 기준선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 낮춰버립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의 시장 가격에서 여러 가지를 할인한 공식 기준 금액입니다. 5억 4천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을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10억 원 안팎의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셔도 이 기준을 넘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국민연금을 한 달에 90만 원만 받으셔도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넘기죠. 그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연금 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쫓겨난다는 말, 과장이 아니라 이 구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각각 심사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탈락할 때 상황이 달라져요. 남편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겨서 남편만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경우, 이때는 아내분은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그대로 남아 계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각자 따로 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소득 기준을 넘겨서 떨어진 경우,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소득이 단 한 푼도 없는 아내분까지 남편과 함께 동반 탈락합니다. 소득 기준에서는 부부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 구명조끼는 하나뿐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면 그때부터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세배주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좀 막막하신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맞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방어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 퇴직 직후의 초기 대응입니다. 2단계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시면 퇴직 즉시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 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직장 다니실 때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2배로 뛰는 걸 3년 동안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퇴직 전 18개월 중에 12개월 이상을 직장 가입자로 유지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2달 안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방어선, 금융자산의 재배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든 금융상품에서 나온 소득이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이 꽤 있어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보통 ISA라고 부르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관리하는 절세용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는 1억 원까지 비과세이면서 건보료에도 안 잡힙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건보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장기저축성 보험,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금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잘 조합하시면 금융자산이 수억 원이 넘더라도 건보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선, 부부 사이의 자산 배분입니다. 두 분 다 재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기실 것 같으면 어설프게 반반 나누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한 분에게 재산을 몰아서 다른 한 분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시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에게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건보료를 줄이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시면 오히려 수천만 원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건보료 몇만 원을 아끼시려고 금융자산 3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셨다가 증여세로 4천만 원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맞추시려고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4천만 원에 파셨다가 6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시고요. 피부양자를 유지하시겠다고 잘 되던 가게를 폐업하셨다가 1년 만에 밭이 여시면서 인테리어비로 5천만 원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건보료 절감액이 몇만 원, 많아야 몇십만 원인데 그걸 아끼시겠다고 수천만 원짜리 결정을 성급하게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건보료를 줄여서 아끼는 금액과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아끼는 돈보다 치르는 비용이 더 크면 그냥 건보료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건보료를 줄이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면 연금을 키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보료를 줄이시려고 소득을 2천만 원 아래로 맞추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조기 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액 자체를 낮추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기 연금을 받으시면 매년 6%씩 연금이 줄어드니까 건보료도 따라서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보료는 줄었지만 연금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잠깐 몇만 원을 아끼시려고 평생의 연금을 깎으시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60세의 어떤 분이 국민연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셨습니다. 추가 납부라는 건 과거에 연금을 못 내셨던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이분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7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25년으로 계산하면 210만 원 정도 더 내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10만 원이 늘었습니다. 2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건보료는 210만 원 더 내셨지만 연금은 3천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된 겁니다. 건보료 추가분은 밥 한 끼 값 수준인데 연금 증가분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인상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보료를 깎는 건 반짝 세일과 같습니다. 잠깐은 좋지만 그뿐이에요. 연금을 키우는 건 월급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오르면 평생 그 혜택이 이어지는 거죠. 물론 건보료 부담이 정말 큰 고자산, 고소득분들은 절감 전략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셔서 내가 연금을 늘리면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 한 통 하셔서 그때 건보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혼자 머리 싸매고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두 숫자를 비교하시면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득을 2천만 원 아래로 맞춰놓으셔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 1,800만 원으로 맞추셨어도 2, 3년 지나면 또 2천만 원을 넘기시게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60, 70대에도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 원만 버셔도 2천만 원은 금방 넘기세요. 건보료 몇만 원 아끼시겠다고 소득 활동 자체를 포기하시면 수백만 원의 소득을 놓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6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퇴직하시면 건강보험료는 약 2배로 뜁니다. 산정 기준이 넓어지고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 금융소득 1,000만 원, 총소득 2천만 원,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 세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으시면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셋, 퇴직 직후에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즉시, 임의 계속 가입은 첫 고지서로부터 2달 안에 신청하십시오. 넷, 건보료에 안 잡히는 절세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ISA,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장기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다섯, 건보료 줄이시겠다고 무리한 증여, 헐값 매각, 사업 폐업 같은 결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감액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면 그냥 내시는 게 맞습니다. 여섯, 건보료 절감은 반짝 세일이고 연금 증가는 월급 인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두 숫자를 비교하신 뒤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건보료를 포함한 노후 재정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봐주십시오. 건보료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연금, 절세상품, 자산 배분, 소득 활동까지 전부 맞물려 돌아가는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노후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